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제목이 좀 다소 깁니다. 푸른숲 주니어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아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 도와주시는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독서는 이세훈이다. 이세훈 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상현 쌤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 저희 나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독서는 우리 세 사람이 제일 케미가 아마 그 어떠한 매체와도 비교해 봤을 때 좀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한번 세훈쌤이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사실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우리는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새롭지 않은 문제의식이라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느낄 수 있는 책들일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 적어도 중학교까지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혹은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해볼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여기서 이제 초콜릿을 달달한 것, 그 초콜릿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의 출발,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에 들어가는 노동력은 어디서 들어가는 거,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그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보고자 해서 이 책을 고르긴 했습니다. 근데 저 사실은 이 책을 고르면서도 약간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책들을 그 지역에 사람이 썼던 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3세계 문학이라고 부르는 그 책들, 그러니까 1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쓴 관점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본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점이 다를 텐데,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책이 없을까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청소년 쪽에서는 그런 책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없죠. 그래서 경험을 한 사람 자체가 뭐 교육의 기회로부터 약간 이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아마 노벨상을 받은 말랄라? 말랄라 말고 그 여성분 중에 한 분이 아마 본인이 어떠한 글을 하나 쓴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분은 인세를 본인이 못 받으세요. 출판사 사장한테 뺏기셔서.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더 다음에 한번 관련된 책을 진행할 때, 인권 분야에 관련된 책을 진행할 때 또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 설명을 한번 상현쌤이 좀 한번 해주시죠. 이 책의 주인공은 이제 나라는 소년인데요. 대략적으로 17살 정도 된 아마두라는 이름의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처음에 소설이 시작할 때 이 소년은 카카오 열매를 따고 있어요. 카카오 농장에서 카카오 열매를 따는 일을 하고 있고, 이 소년에게는 8살짜리,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10살이라고 속이고 있는 세이두라는 동생이 있고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떤 카카오 농장에서 이제 그 카카오 열매를 수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죠. 사실은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소설 초반에 등장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자 소녀가 하디자, 이름이 아프리카 이름이라서 하디자라는 소녀가 이제 이 농장에 잡혀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짧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 소녀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 카카오 농장을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뭐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두죠. 아마두와 세이두, 이 형제는 말리에서 이제 아마 카카오 농장으로 팔려오게 되고, 그것도 속은 거죠. 돈 벌러 나왔는데 그냥 사실 트럭 운전사가 팔았죠. 그래서 노예 노동이죠. 강제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하디자죠, 하디자. 네. 예, 이슬람 쪽인 그 하디자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그 기자 출신의 엄마,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아빠와 함께 살던 아이인데 이런 것을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엄마가 이런 카카오 농장의 불의를 이제 고발하려고 하니까 그쪽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납치당해서 결국은 카카오 농장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있었던 그 아마두와 세이두와 그리고 약 한 9일 정도 갇혀 있었던 이 그 하디자가 서로 이제 세 명이서 그 속에서 겪다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어쨌든 그런 형태의 어떤 부분이었어요. 초콜릿 근데 좋아하시나요? 갑자기 이걸 보니까 저는 초콜릿은 안 좋아하는데 사실 이렇게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예. 그 믹스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믹스 커피 좋아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쪽으로 약간 이입이 돼서 생각을 좀 그래서 제가 하긴 공정무역 커피 제가 그때 샀던 거예요. 워크숍 갔을 때. 예. 그래서 이 초콜릿도 공정무역 초콜릿이 있어요. 맛있는데 그거. 근데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한테 익숙해지기 시작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제 그때 정도에서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커피랑 초콜릿으로부터 예, 그쵸. 대표적으로 시작.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이 공정무역을 그때 당시에 이제 딱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잘 공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아니면 커피를 수확할 때 굉장히 가혹한 노동을 한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가혹한 노동인지를 전혀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왜 굳이 돈을 더 주면서 맛없는 공정무역 커피를 마셔야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런 책들, 그러니까 어떤 노동의 가혹함을 보여주는 책들은 최대한의 선을 지키면서 그 가혹함을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자주 먹다 보면 더 맛있어요. 입맛은 바뀌어요. 입맛은 바뀌고 확실히 바뀌어요. 근데 좀 공정무역뿐만 라이트한 느낌이 나요. 좀 가벼운 공정무역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그 루악 있잖아요. 루악 네. 커피도 해. 루악도 왜 고양이 가둬놓고 네. 그 커피콩 막 먹여가지고 이 루악 생산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 받으면 잘 안 먹어요. 선물 좀 몇 개 받은 적 있는데 그래서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루악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루악이 원래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사양 고양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좋은 콩을 먹고 이 똥을 싸는 바람에 그게 좋은 커피가 된 건데 막 아무 커피나 막 먹여놓고 이렇게 싸는 걸 팔다 보니까 그것 품질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참 여럿을 망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뭐 그걸로 따지면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어요. 곰한테 호스 꼽아놓고 그 웅담 그 즙 쓸개뼈랑 그거보다 더 심한 건 없고 그다음에 뭐 푸아그라 푸아그라 만들려고 거위 이렇게 간땡이 붓게 만들어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들 뭐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비인간성 어떤 비생명성에 대한 어떤 사례들은 많이 있죠. 근데 가장 그런 것들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심각한 거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 행동한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다른 동물에 대해서 가혹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도 가혹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가장 힘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여전히 가혹한 형태의 어떤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그렇게 창출되어지는 이윤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는 것들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거고 그거를 초콜릿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품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아까 세훈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이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생 학생들에게 공정무역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자, 네가 먹고 있는 초콜릿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책을 읽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공정무역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사회학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떠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뭐 용기 있는 아이들이었죠. 근데 그렇죠. 좀 네. 책을 좀 읽다 보면 세이두가 말을 정말 안 듣는 동생이죠. 아우 정말. 정말 8살짜리 같던데요. 네. 예측 불가능. 진짜 이 동생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진짜. 이 세이두 같은 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세이두의 캐릭터도 그렇고 아까 여자 이름이 뭐지? 얘 이름이 하디자, 입에 안 붙어. 하디자. 너무 힘들어요. 하디자도 그렇고 캐릭터가 약간 변형됐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변형됐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네. 어느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든 캐릭터들이었어요. 세이두나 하디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캐릭터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세이두 같은 경우에 되게 아팠을 거란 말이에요. 팔이 잘렸단 말이죠. 그렇죠. 팔을 그냥 생으로 잘라놓고 거기다가 지금 불로 지진 다음에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그 정도를 8살짜리의 아이가 이런 모험담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비현실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가미가 돼 있다. 그리고 하디자의 경우도 사실 그 부분이 좀 다행스럽긴 했는데 저는 이 소설 처음에 하디자라는 애가 딱 여자애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좀 불안했어요. 항상 그런 클리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그런 이제 저의 불안을 해소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약간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좀 섞여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책을 이제 읽을 수 있는 독자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뭐 중학교 1학년 혹은 이제 뭐 초등학생 이쯤 연령대가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막 아프고 막 그런 내용이지만 인물들이 정말 그거에 완전히 그 고통에 좀 어쩔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 커다란 고통을 정말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극복하는 식의 내용으로 다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훨씬 더 끔찍하겠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끔찍할 네, 건데. 그 겪었던 일들도 사실은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이 책의 이제 주인공들이 겪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내면의 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끔찍함을 조금 이제 상쇄를 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많이 느끼게끔 하는 소설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이 세 명의 이제 중심인물 말고 사실 이제 나쁜 놈들이죠. 악당들. 농장을 경영하는 이제 세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예. 이름이 생각이 난다네요. 예. 세 명이 그냥 첫째, 둘째, 막내로 무사라는 사람이가 무사 하나만 나오죠. 무사. 무사하고 동생도 나와요. 내자 이름이 네, 있는데. 세 명이 나오는데 이제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세이두라는 그 동생의 어린 소년이 사실 이제 팔을 절단하게 된 거는 이제 사고로 그 마체테에 이제 찔렸는데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절단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세 명의 농장주들이 직접적으로 그 상처를 낸 건 아니었지만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가혹하고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저는 흥미로웠던 장면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맞아. 그 집을 보는데 집이 이상해. 집이 너무 그 사람들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못 살고 너무 초라하고. 근데 이제 하디자라는 이 소녀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제 어떻게 뭐 문에 창문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 두 소녀는 이런 집도 처음 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창문이 있는 문이 있을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세 명의 그 악독한 농장주들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은 피해자라는 점도 이게 소설에 조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어떤 카카오, 초콜릿 산업 혹은 더 넓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실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농장주들을 정말 이제 끝판왕, 정말 나쁜 놈들, 이 놈들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았던 점은 그래도 이 책의 미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이 책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이 책을 추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네. 그 카카오 무역, 다시 말해 초콜릿 산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죠. 네. 그리고 이 농장주들조차도 결국은 이익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노예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노예 노동이 결국은 가장 비효율적인 그 노동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만큼 쥐어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카카오 산업이 된 거죠. 초콜릿 산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러한 형태의 어떠한 이익을 얻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들이 되게 잘 사는 사람들로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마 그게 현실에서 아마 맞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칠레 민주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네슬레의 어떠한 공작 뭐 이런 것도 한번 떠올랐어요. 야, 왜냐하면 이제 우유를 좀 반값으로 좀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네슬레가 칠레의 민주정권을 아마 뒤엎으려고 했던 그래서 실제로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산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모습들도 나타나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가져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두 번째로 이제 들었던 생각은 관찰자의 시각이 너무 크다는 거죠. 결국은. 맞아요.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생하지가 않아요. 관찰자의 시각이라는 거죠. 근데 관찰자의 시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3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통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의도맞고 난 다음날 일하러 나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마 의도맞고 난 다음날 일하러 나갈 때의 그 고통, 그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묘사가 좀 덜 돼요. 그런 어떤 모습들에서 아마 최근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서 무슨 그 배에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는 뭐 상관없죠. 아마 그러니까 구남도인데 네네. 제가 뭐 몰라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 구남도가 나름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영화가 된 거죠. 왜냐하면 비용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관객들이 반응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던 건 뭐냐면 구남도가 살만하게 표현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구남도는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정말 고생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살만한 곳으로 좀 묘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어떤 부분들이 구남도 영화에 대한 비판의 가장 첫 번째 비판점이 뭐냐면은 야 구남도는 살만한 곳이 아니었어. 더 힘든 곳인데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남도는 좀 그럭저럭 괜찮아 보여.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앞서 지난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1860년대 영국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어떠한 그 내용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노동자들 평균 수명이 20세거든요. 1860년대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아마 한 20세 정도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15시간 정도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석탄을 채굴하는 광도의 갱굴이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캐야 되고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막 손으로 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아이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과정이 아닌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마 관찰자적인 시각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 아이들에게도 뭐 희망을 표현할 수 있고 석탄이 묻은 얼굴 속에서도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3자의 모습이겠죠. 그걸 막상 경험하고 겪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느낌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세훈쌤께서 굉장히 좀 초반부터 좀 많이 아쉽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걸 이제 보고 만약 인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떠한 아이들 자신 또래의 어떤 친구들의 사례를 전 세계에 좀 수집해서 공표하자 뭐 이런 운동을 좀 펼치면서 연대에 대한 마음을 갖고 뭐 그렇게 좀 푸른 꿈을 꾸는 뭐 그렇게도 또 한번
지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보완의 영역이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책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책만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너 읽어 그러고 끝날 만한 책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어느 정도 이끌어줄 만한 부분들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것과는 약간 별개로 그러니까 소설 자체로서 봤을 때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자기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아마 자기적으로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하디자가 하필이면 기자의 딸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디자를 거기다 집어넣은 것일 거예요. 플롯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정교하진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때요? 뭐 사실 그렇죠. 그런 어떤 우연적인 요소라든가 뭐 그런 하필이면 뭐 이런 장면들이 있긴 하고 이게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학부모님이 읽을 때랑 그 만약에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자녀분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이 읽을 때랑은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저자가 사실은 이러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소설을 썼다는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디테일들은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이 단순히 그냥 아프리카가 아니라 코트디부아르와 말리 인근 지역이고 실제로 그 국경을 오고 가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사고 팔리고 한다는 점들 그런 기본적인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제 그 어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문학적으로 혹은 뭐 기타 등등 개연성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느끼게끔 하는 데는 저는 뭐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렇죠. 뭐 왜냐하면 하도 많은 학생들이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 것만 있다 보니 사실 그렇죠. 너무 이제 왜 세상에 뭐 인권과 어떤 그 문제가 되어지는 책은 죄다가 다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밖에 모르는 학생들에게 이 책은 좀 더 신선한 새로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랑 한번 비교를 하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 읽어봤는데 그 책. 아니 그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원래 베스트셀러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학생들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그 책 없는 학생이 없어요. 오죽하면 서울대학교에서 네. 가장 많이 본 최근에 맞아요. 가장 많이 본 학생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제안한 책이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기 유시민 작가 책에서 글쓰기 특강인가? 거기서도 그 책 추천하고 있어요. 아직 추천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책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영향력 있으신 분이 굳이 추천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을 왜 추천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바에는 이제 보다 더 다양한 사례와 케이스들을 갖고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드려봅니다.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좋은 책이 많잖아요. 예. 정말 좋은 책이 많은데 좋은 책을 읽었을 때도 사실은 별로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내가 읽고 싶어서 읽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 관심사랑 다를 때는 사실은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셨던 그 책이 되게 좋은 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읽고 났는데 뭐야 이러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약간 좀 부족함이 있거나 혹은 조금 단점이 있더라도 내가 읽었을 때 내 관심사가 만약에 그게 비슷한 게 있다거나 사실 그런 책이 그 사람의 삶이나 뭐 더 큰 영향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책을 찾는 것보다 그냥 내가 관심사에 있는 거를 조금 영역을 크게 두고 거기 이제 그물에 걸리는 책들을 하나씩 그냥 재미로 읽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책을 추천하거나 학생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할 때 문학을 건너뛰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전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 문학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자꾸 사회과학 쪽의 책들만 읽는 것보다는 어쨌든 문학에 의해서 문제의식을 새로 발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책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뭐 읽어서 그 좋은 게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책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조금 느낌이 자기적이고 이럴 수 있지만 아이들이 봤을 때,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봤을 때 무엇보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나의 일상의 삶 속에 가장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것을 갖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뭐 그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경제학에 관련된 책들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뭐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한 문제, 소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책보다 더 학생들에게 명료함을 심어줄 수 있는 책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있는 초콜릿이 결국 카카오라는 원료로부터 초콜릿 공장에서 가공되어져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카카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지는데 재배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와 같은 노예노동을 통해서 값싼 카카오를 공급받고 그걸 통해서 이윤을 만들어서 값싸게 초콜릿이 내가 먹고 있구나. 여기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아마 학생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에는 내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초콜릿만 갖고 생각하겠어요? 나머지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떠한 생각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겐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최소한 뭐 이 방송을 듣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이 방송을 좀 듣게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뭔가 학생들에게 이 책을 혼자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좀 만들어 주시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가져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엄마가 기자잖아요. 네. 결국 하디자가 여기까지 팔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들한테 어떤 동기 같은 걸 심어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혹은 좋은 기사는 어떤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마지막에 등장하니까 그런 점에서도 꽤 볼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최근에 또 성공한 영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놓고 본다면 그 택시 운전사가 갖고 있는 키워드는 하나잖아요. 진실을 알려야 된다.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떠한 군더더기가 없거든요. 존재하는 사실만 사람들이 알면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어떠한 일체 해석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한 것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해석이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 인간에게 행동하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떠한 폭력성에 대한 문제, 부조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지는 과정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또 볼 수 있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책에서 저는 요 맨 마지막 부분만큼은 좀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258쪽인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하디자에게서 첫 편지를 받기까지는 3개월이 좀 넘게 걸렸다. 편지 봉투 안에는 파트마 카블랑 기자의 기사가 실린 지면이 함께 들어 있었다. 세이두가 글자를 배워서 내게 하디자의 편지를 읽어주기까지는 5개월이 더 걸렸다. 그리고 3개월 뒤 세이두는 답장도 쓸 수 있게 되었다. 내 글씨는 잉크에 담근 닭발이 종이 위에서 닭싸움이라도 벌린 것처럼 괴발개발이었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마체테보다 작은 물건을 다뤄본 적이 없는 아이가 처음 쓰는 것 치고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라고 하나 하지만 세이두에 비하면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 녀석은 한쪽 팔로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학교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청취자분들. 먹을 게 충분해. 음식을 숨겨놓지 않는데 익숙해지기까지는 7개월이 걸렸다.
이 농장에서는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로부터 2개월이 더 걸렸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도 움찔하지 않게 되는 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세이두가 선생님에게 교사의 자질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바로 지난주의 일이었다. 팔이 꼭 2개여야만 교사가 되는 건 아니야.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지.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다. 세이두는 헛바람이 잔뜩 들어서 지난 일주일 내내 구름 위를 걸어다녔다. 매주 금요일이면 우리는 주급을 받는다. 현재까지 54주 동안 정확히 금요일에 주급을 받았다. 그런 금요일을 20번 더 지나고 나면 우리는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말리까지 갈 교통비에 할아버지와 고모에게 줄 약간의 돈, 다시 돌아올 때 필요한 차비까지 문제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았다. 그때가 되면 나는 3주 동안만 주급을 받지 못하고 세이두는 3주 동안만 학교를 빠질 것이다. 이제 내가 세지 않는 몇 가지가 생겼다. 매일 카카오숲에서 일하고 숙소로 돌아갈 때 자루에 열매가 몇 개나 들었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세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책이 마무리가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그래도 이 사람이 관찰자의 시각을 아주 정확하게 대변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고통들을 좀 정확하게 표현해낸 어떤 문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 내용들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희망적인 이제 부분이죠. 이 아이들이 그 노예 노동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이제 그 급여를 지급하는 카카오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모을 수 있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꿈까지 꿀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작가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 원래 이 주인공들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근데 이 운이 좋게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이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작가는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류의 소설은, 이런 류의 책은 책을 덮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왜 바꿔야 하는가?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제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책을 덮는 데까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은 지금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자는 거기까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사실은 책에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데에서 끝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그건 오로지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 정답도 없고 사람마다 방법도 다를 것이고, 그 질문을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장면에 대해서는 세훈쌤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것들을 세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센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들이 뭔지,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너무 쉽게 너 이건 나한테 중요하니까 너한테도 중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자기한테 중요한 것들, 자기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들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저한테는 그게 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특히나 이제 엄마들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들을 잘 모르고 아이들이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거를 읽고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쯤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 장면은 그래도 좀 나름 저는 가장 좋았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카카오 열매를 세지 않게 되었냐면 결국은 카카오 열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맞았거든요. 농장주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카카오를 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카카오 열매를 세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더 이상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시험 점수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바로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렇게 때 우리가 결국 학생의 행복이 뭐냐 뭐 이렇게 며칠 전에 EBS에서 저희한테 인터뷰해 갔던 바로 그 내용처럼 학생의 행복이 뭐냐 이런 얘기죠.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과정이 중요한 거냐 결과가 중요한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결국 어떠한 것들이 그 아이에게 중요하겠냐. 그러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이 문장은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냐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느냐 뭐 이렇게도 아마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행복은 뭐 성적순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장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육계에 통용되어지는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문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재수생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패자 부활전이라는 말을 쓸 때 너무 어찌 표현한다면 너무 저급한 표현이에요. 언론과 교육부에서 이런 표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대학 입시 실패하면 패자입니까? 아니 어떻게 감히 그런 문장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자나 혹은 교육관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워딩을 쓸 수 있는지 전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의 재수생, 삼수생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학생은 패자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지 도대체가 우리나라의 지식 수준에서 절대로 사라져야 될 단어다. 나는 그 단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계에서 패자부활전이란 말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말 쓰는 사람은 정말 반교육적이고 의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온 동네가 나서서 그런 말을 쓰는 너의 뇌가 잘못됐어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의 문장이 그 정도로 제가 격렬하게 저항하진 않지만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이 문장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이 문장은 사실은 생명을 끊은 학생이 마지막 유서에 남긴 말이거든요. 그런 어떠한 이 말을 마치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의미 있는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되게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해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곤란하다라고 좀 한번 생각이 들겠죠. 결국은 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인 것이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시 여기는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나는 결과를 중시할 수 있어. 즉 성적이 높은 게 내겐 행복이 될 수 있어. 그건 내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해서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 것이고 아니야 나는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여유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활용하는 팁을 좀 드릴게요. 입시적인 내용으로 너무 이렇게 도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는 이 책의 활용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을 교육진담이 활용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1학년 자유학년제 때 정말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이 책을 읽히십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인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생물학일 수도 있겠죠. 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의학도 있어요. 예, 의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팔 잘려 있는 그런 부분들. 항생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문이과 공통으로 이 책에서는 따질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거기에 관련된 탐구 리포트 하나 정도 쓰면 됩니다. 그 탐구 리포트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 항생제를 한번 조사해보고 왜 항생제가 없어서 애들은 파파야를 바르는지
이걸 한번 찾아서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거나 아니면은 경제학이 꿈이다라고 하는 학생들, 뭐 펀드 매니저가 꿈이다 이런 학생들은 공정무역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거나 아니면 언론과 기자가 꿈이다, 정치학적인 부분이 꿈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사실에 대한 보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외교관이 꿈이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말리와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어떠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소득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사실은 걸려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그러면 그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이라든가 탐구 리포트를 써서 학교에 갖다 내면 되게 좋아하실 거다. 저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유학년제 하에서의 우리 학생들에게 좀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활동의 작은 보고서적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청취자분들께서 그토록 어렵게 생각하시는 소논문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갖다 내는 게 소논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훨씬 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 책을 선정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마무리 좀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마치겠고요. 세훈쌤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아니요, 뭐 별다르게 따로 제가 첨언할 건 얘기를 다 했던 것 같고 그냥 저는 문학에 좀 관심을 가집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문학 관심 없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 문학 소년입니다. 하긴 뭐 문학 제가 좀 많이 안 봤죠. 네, 상현쌤은 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문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 공감, 이 책을 읽고 사실을 그냥 인지하는 것보다 정서적 공감을 통해서 인지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 저희 교육진담 점점 음량이 처음에 어떤 스튜디오의 어떠한 질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오늘 새로 꾸며서 좀 전에 약간 음향시설 앰프에서 소음이 난 걸 빼고는 아마 앞으로 조금 더 듣기가 좋으신 그런 상태로 조금씩 더 나아지게 될 겁니다. 저희는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독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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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